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특강과 교과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춘에 고민도 많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절이긴 한데, 하지만 굳이 우리가 아프면서 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면 굳이 아프지 않고도 잘 풀 수 있어요. 내 몸이 재산인데 아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cm라는 가수가 아프리카 청춘이다 라고 이렇게 풍자한 적도 있는데, 아프지 않고 창의적 사고로 잘 풀어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한 우주는 다친다. 여러분이 아프고 고민해서 뭔가를 포기하게 되면 그 소중한 하나의 큰 우주가 하나에 닫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지 않고 창의적으로 잘 사고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가는 그런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나일 텐데,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각자 갖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끔은 나를 미워해야 될 이유는 또 뭘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유도 미워해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창의적으로 좀 잘 살아보려면 어찌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왜 마라톤일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긴 여정을 보면 육상의 수세의 가장 긴 종목이 마라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단거리에서는 빨리 쉽게 결정이 나서 어떤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겠지만, 마라톤에서는 초반에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결승전까지는 멀기 때문에 오히려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라면 전 과정에 있어서 잘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아마도 인생에서 마라톤을 치면 이제 막 출발해서 조금 지난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창의롭게 남은 여정을 잘 풀어갈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긴 여정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출발선은 동일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본인이 희망하고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잘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어딜 가려면 과거에 좀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운동선수가 뭔가 근력을 늘리기 위해서 뒤에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놓고 굉장히 앞으로 뛰는데 앞으로 잘 못 나가겠죠. 또 군대에서 지금 체력 단련 훈련을 할 때 뒤에 타이어 묶고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뒤에 뭔가 묶여 있어서 앞으로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을 끊고 타이어를 떼는다면 훨씬 잘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들은 내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근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뒤에 묶여서 자꾸 끌려가서는 앞을 갈 수 없어요. 또 우리 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을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은 앞을 보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뒤를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이 뒤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분이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앞을 보게 되어 있는 눈의 이치에 따라서 앞을 보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는 내가 무슨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친구를 잘 사귀었어야 되는데, 부모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할 필요 없고, 그것들은 다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어떤 근력, 힘이 돼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창의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은 나는 창의력이 없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좌절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창의력이 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물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관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찾아보고 또 내가 잘하는 건 어떤 건가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암기력 이런 것만 지능이 아니라 예체능 지능 또는 뭐죠? 연산을 잘하는 지능,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지능, 노래를 잘하는 지능 이런 것처럼 각각 다 다른 지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어느 걸 더 잘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거를 찾아보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그런 것을 찾았을 때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체화이즈를 익숙하게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타격을 잘하기 위해서 슛을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듯이 나만의 어떤 지적 역량도 계속 훈련 연습을 해야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 그것이 열려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치겠죠.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관심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영역, 지능을 찾고 그런 것들을 찾아낸 영역에서 자꾸 훈련,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해서 뭔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창의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창의적이 뭘까요? 뭔가 남과 다른 뭔가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주어진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석이나 어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편히 보면 좀 창의적은 뭘까요? 창이 있고 방패가 있어서 창의 적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금 살짝 말장난을 했지만 그렇게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언어의 예술, 별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뭐 창의력은 언어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을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이성한테 남자가 주로 얘기하겠죠.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별에 비유하는구나. 기분이 좀 좋았었겠죠. 근데 갑자기 또 올 때 뭐 타고 왔어? 물어보면 아니 뭐야 장난하는 거야?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나가서 근데 올 때 요금 내고 왔니? 그러면 헐 네, 좀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배에서 왔을까요? 올 때 뭘 타고 왔나요? 요금은 내고 왔나요? 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요금을 내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임승차한 겁니다. 이 지구라는 별에 여러분들은 우연히 부모님을 잘 만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는데 근데 지구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생물도 진화를 해서 여태까지 수십억 년 동안 발전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현대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발명품들이 여기 있어요. 이 강의실 또는 어디를 가보더라도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발명품들이 다 구성을 해서 이루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선조들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는 별에 올 때 무임승차로 운 좋게 부모님을 잘 만나서 왔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쓰고 가기에는 너무 미안할 테니까 갈 때는 내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라는 별명의 한국에 잘 오셨는데 잘 활용하시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나도 더 살을 붙여서 뭔가 남기고 가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발생의 동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발견, 제안, 발명, 창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발견이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사물 그대로 또는 의도치 않은 어떤 다른 형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런 발견의 기쁨일 것 같고요. 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이나 공장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장표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제안은 기술적 사상이 약하기 때문에 특허로서는 발명 특허로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회사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려를 하게 되는데 1년에 1000건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 한 건도 못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 이와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막아놓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존에 있는 제품 또는 새로운 것들을 뭔가 찾아내서 기술적 사상이 추가된 그런 난이도가 있는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을 개발해내면 그거는 이제 발명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고 발명의 한 5가지 분류를 해보면 가장 높은 단계는 신문질이나 어떤 새로운 이론들 이런 것들을 창출하는 것들은 창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창조는 어렵겠지만 발명은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발명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있어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상상을 통해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보고 듣고 느껴서 많은 것을 습득을 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모르는 것은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슈퍼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빠른 연산 능력과 용량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특히 학생 시절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상상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에 있어서도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문제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 상세히 다시 얘기를 나누겠지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인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문제를 엉뚱한 방법으로 푼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하면 못한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기술 진보의 흐름을 파악해서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지 흐름과 뒤처진 옛것을 자꾸 투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단순한 표준화 이것들이 이제 하나 기술 흐름의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요소 중에 그래서 단순한 표준화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뒤에 따로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명이 필요한가?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면 21세기에는 창의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과거 20세기까지만 해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80대 20 상위 20%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정부와 부를 집중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21세기에는 95대 5 신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상위 5%의 사람들이 정부와 기술을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게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고 혹자는 99대 1 상위 1%가 정보와 기술을 독점해서 부를 독점하게 된다는 그런 극한까지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21세기는 창의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 발명가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발명가들의 창조성, 창의성의 수준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발명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활동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시작돼서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된 그런 초기부터 계속 발명을 진행했던 거고요. 우리 인간은 도구의 발명과 시작이 됐다.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 창의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마르듯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어떤 문제? 창의적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트리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트리지에서는 영감이라는 것이, 저절로 불러내는 영감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또 아침 햇살에 이슬이 마르듯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라는 내용을 보면 또 여기서 영감이라는 부분들이 좀 중시해서 강조해 볼 필요도 있겠죠. 발명이 뭐야? 발명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발명을 모른다. 발명을 몰라도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직장에 가보면 마지못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상사 몰래 증권을 거래한다든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가 직장인은 대충 하고 창업스쿨 다니는 사람도 꽤 있고요. 김대리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면 낮에 대출 근무하고 밤에 술 먹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고 미래의 희망은 음식점 창업인 일반적인 직장인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음식점은 아무나 합니까? 자영업자가 창업해서 5년 내에 거의 85%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점이라도 창의성 없는 수많은 음식점들은 쉽게 도산합니다. 남과 조금 다른 퓨전인 그런 특색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결국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죠.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몇십억짜리 갖고 있는 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요. 무형의 자산, 내 창의력이 내 몸에 배어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부동산의 몇십 배, 몇백 배까지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자산,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닐 때라도 끊임없이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유연한 속으로서 사업 모델을 내고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면 결국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돼서 나중에 창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결국 창조적 모방, 아는 것이 많아야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회사 일을 열심히 잘해야 나중에 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회사 또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창의적 사고능력 배운 숙명이다. 그래서 발명이 뭐야? 아셔야 됩니다. 발명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고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앞서 95대 5 신파레토의 법칙처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발명가는 뭘까? 조금 전에 발명에 대한 생각을 보면 우연한 영감을 통해서 탄생한다. 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든다. 이런 것들은 트리지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21세기에서는 오히려 영감이 더 중요하다. 컴퓨터, AI 컴퓨터가 갖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않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감을 잘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알츠슈러의 생각은 모든 기술 시스템은 진화를 지배하는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안다면 새로운 걸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기술 시스템에 속한다.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을 나눠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시스템은 생물 시스템과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하 연관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법칙이, 진화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해내면 얼마든지 발명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보면 기술적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뭔가 하나 개선하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를 개선하면 하나가 나빠지는, 하나가 향상되는데 하나가 나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발명이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츠슈러가 트리지라는 기법을 개발을 해냈죠. 모순 해결을 통해서 최적의 정형화된 도표화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순과 타협하지 않고 뭔가를 풀어내는 것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몫이다.
에디슨은 발명가가 아니다라고 트리지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에디슨이 충분히 발명가로서 많은 업적을 만들어냈지만 트리지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까 영감을 얘기한 것처럼 발명가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제일 먼저 문제를 탐색한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결정하고 정의를 해서 단순화해서 최종의 단순 명료화된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정해진 문제를 평가를 선정,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을 실행을 해서 사후관리, 팔로우업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때도 보고 공장에서 조립할 때 보면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툴을 잘 쓰냐 못 쓰냐 차이가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이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느냐, 그런 방법론을 습득을 해서 일종의 툴이 되겠죠. 그거 방법론이 그런 툴을 습득함으로써 시험에 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학교과 현장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직장 가서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얘기하면 참 어렵다. 세상이 고도화되고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 내가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은 큰 발명보다 작은 발명이 훨씬 구현이 쉽기도 하고 훨씬 많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자. 그런 조금 다른 생각은 생각하기도 쉽고 실천하기 쉽다. 그런 것들을 몸에 배게 하자. 너무 다른 큰 생각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워. 근데 앞서 말했듯이 큰 발명보다 작은 발명이 사업화 성공률이 높다. 훨씬 많다. 표현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한번 쉽고 간단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챕터 1 모든 사물은 발명 진화의 산물이다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에도 유전자가 있다.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만, 모든 나무든 식물이든 또는 동물이든 꾸준한 진화의 결과 현 지구 상태에 가장 적합한 종이 살아남은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온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각각의 생명체의 어떤 발명들에 의해서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연도 훌륭한 발명품이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자연도 생각하면서 진화한다네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유명한 시험을 보면 토끼가 새끼를 낳는 경우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나뭇잎이 그냥 막 나는 것 같지만 햇빛을 가장 최적으로 서로 잎사귀 끄길이 간섭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라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꽃잎도 오면 최대한 받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다. 그래서 자연도 그러한 규칙이 있고 생각이 지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좀 더 달라야 되겠죠. 뇌가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시인 IQ가 180인데 정보가 거의 없겠죠. 그 시절에 만약 원시대에 똑같은 지능을 갖고 산다면 원시인 천재가 이기겠지만 원시인이 다른 정보 없이 원시 시대에 그 정보를 갖고 현대에 와서 현대에 IQ 105의 어떤 존재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훨씬 정보와 기술을 많이 하는 IQ 105인 사람이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진화하면서 왔는데 사람도 진화해 왔고 현대 시대에는 정보에서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 기술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뇌를 통해서 뭔가를 발전시켜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차별성은 내가 있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직립부행이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만의 어떤 차별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지구를 지배하고 있겠죠.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는 불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병으로부터 어떤 각종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상당수 자유를 준 부분이 있고 또 소화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그런 이점을 가졌을 텐데요. 누가 불을 발명했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찾아서 타임머신 타고 찾아서 불을 처음 발견한 인류의 선조가 있다면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자연 발화하는 것들, 자연 발화에 의해서 나무가 다 타버리고 동물들도 다 불에 타 죽은 걸 보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불나는 원리를 보고 그 불씨를 잘 간수해서 쓰다가 추울 때 겨울에 또 유혹이나게 썼겠죠. 나중에는 부싯돌로 불을 내는 그런 원리를 찾아냄으로 해서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구를 이제 신석기, 구석기 시대부터 도구를 활용하게 되고 정착을 하면서 뭔가 담아야 될 토기, 음식을 담든지 곡식을 담든지 담는 토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운반하기 위한 바퀴의 발명은 또 굉장히 큰 것이죠. 불과 바퀴의 발명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인간은 짐승과 다른 동물과 다른 훨씬 효율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바퀴와 도르래, 이게 이제 도르래도 이제 바퀴 좀 도는 게 있겠죠. 도르래, 바퀴, 도르래, 지렛대, 불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류는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순간에 다 누군가의 발명에 의해서 진화가 됐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쓰는 돌도끼 이런 것도 진화가 됐을 것이고 토기도 초기 원시 시대에서 좀 더 세련되고 잘 깨지고 안정적인 걸로 발전했을 것이고 바퀴도 훨씬 잘 굴러가는 형태로 나무 바퀴였다가 새 바퀴로 바뀌는 형태로 갔을 것이고 도르래 원리도 훨씬 더 잘 썼을 겁니다. 그래서 진화를 계속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쪽으로만 보면 경제는 발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 쪽으로만 보면 주로 우리가 그런 것만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정치, 경제를 문화를 지원해주는 문명의 발전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오로지 정치, 문화 쪽만 발전했다면 언밸런스로 진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여 살게 됐고 정착해서 집을 지면서도 처음에는 단순히 땅을 좀 털을 다지고 나무를 세우거나 집을 얹거나 하는 걸로 쳤다면 점점 나무, 돌 또는 블럭을 만든다든지 그 결합을 위해서 나무못이 나왔다가 쇠못이 나온다든지 결합하기 위한 격자들을 만드는다든지 나무를 결합하는 데 있어서 홈을 판다든지 하는 것들로 계속 진화가 됐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현장에서 계속 누군가는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속을 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못에서 쇠못으로 나사로 또는 요새 자기 doing yourself에서 뭐 자기 집 짓는 것들 보니까 나무집 짓을 때 보면은 굉장히 결속하는 결속제들이
처음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잘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발명들로 이어지고 있어서 체결과 고장을 위한 도구 발명. 나무못이나 쇠못을 만들었다면 박아야 되는 망치가 있어야 될 거고, 나사를 했으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죠. 격자가 있으면 그런 결합되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합을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도구들도 또 진화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이슨이 갑자기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풍기는 어떻게 해요? 불을 피울 때 입으로 바람을 불다가 부채처럼 불다가 풍로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그 선풍기로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에어컨이 나오더니 이제는 뭐 숨어있는 날개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안 보이지 않는 다이슨 같은 것이 나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발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 진화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받아쓰게 되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비싼 가격에 사오는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만든다면 그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팔므로써 단순하고 널리 쓰이는 물건을 만들어 널 쓰게 함으로써 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좋은 일도 하면서 쓸 수 있겠다. 창의적 문제 해결 챕터 2, 일상생활 속의 창의적 발명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에는 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배워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발명기법은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드리즈법을 여기서 다시 뭐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방법론을 응용해서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 각자 자신만의 발명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은 창의적 사고 습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학교를 간다든지 출퇴근을 한다든지 또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고 사물을 그냥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저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었지? 내가 만든다면 저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이건 참 불편한데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어떻게 계산해 볼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걸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연스레서 돌아가면서 어느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저걸 어떻게 계산할까, 트리찌에 몇 번을 적용할까, 저걸 어떻게 아르지를 풀어서 갈까, 이거 어떤 분이 말씀하신 그런 원리를 적용해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저거 만든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자연적인 그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사고 습관을 갖고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차를 타고 가다가, 또는 잠시 피곤해서 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설계실에 근무할 때는 가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겠죠? 일하다 말고 뭐 하냐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지금 피곤해서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주장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것은 조합할 수가 없어요. 원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본인이 아는 정보가 없으면 그 시대에 맞는, 원시 시대에 맞는 생각밖에 낼 수 없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장에 있는 동사, 형용사에 적합한 기술들을 찾아내서 붙임으로써 순간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잠재의식 중에도 아까 꿈 얘기도 했지만 일부러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도 보고 듣고 듣기 이미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습관을 하고 끊임없이 상상을 하고 있으면 잠재의식 속에서 어느 순간에 스스로 내 해로가 그거를 찾아서 하고 뛰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역량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뇌과학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인간은 뇌의 4%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 아인슈타인 같이 뛰어난 사람도 10%도 채 못 쓴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있던 영화에 루시였나요?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보면 뇌 용량이 막 엄청나게 드러나서 모든 걸 다 분석해내죠. 결국 본인은 죽지만 막대한 힘을 갖는 그런 공상과학적인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인간이 자신의 뇌 능력을 다 쓸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만 쓰고 가는데 남보다 1%를 더 써도 5%를 쓴다면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를 쓸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세렌디피디티라는 것이 있어요. 우연히 만나는 행운. 이건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기울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행운이 다가와서 그것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렌디피티, 우연히 만나는 행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고하고 상상하고 또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우연히 만나는 행운, 세렌디피티를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상하고 사고하고 해서 보고 듣고 느껴서 축적하고 있다 보면 분명히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99년 초에 우연히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인터넷 광고 관련 기사를 읽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서 A4 용지 3장에 한 줄에 한 건의 특허가 될 정도로 빼곡히 한번 적어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99년, 2000년에 벤처 투자금일 때 아이템을 갖고 창업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씩 했던 내용들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창의적 발명가는 또 뭐냐? 저는 이제 발명가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다니는데요. 뭔 예언자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나 어떤 이런 예언가, 이런 책들 이런 걸 보면 해석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명가는 특허 기간이 20년인데 적어도 아주 국한된 작은 영역에 있는 기술 요소에 발전되는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발명, 올바른 발명이라면 세상은 그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명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뛰어난 발명가라면 후속적인 것까지 연상을 한다면 20, 30년 내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발명한 그 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세상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또 발명가는 생명가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간단하고 널리 쓰이는 발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실패도 손해가 적은데 너무 앞서가는 큰 발명을 해내게 되면 사회와 어떤 큰 충돌이 있어요. 기득권의 저항이 큽니다. 제가 발명해냈던 인터넷 광고의 주체를 바꾸는 것들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야후 같은 업체들이 자신의 사이트 운영하면서 광고를 송출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단말기, TV,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그 화면을 각각의 기기에 있는 화면을 그 주인하고 계약해서 독점을 해서 어느 사이트를 가든 간에 거기에 송출되는 광고는 주체가 하나면 그 안에 수백 개의 채널이 있거나 수백만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도 광고 송출 주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도 높아서 광고주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이고 거기서 정확하게 광고를 콘텐츠를 제공하는 TV 채널, 포털 이러한 주체들한테 본 것만큼 광고를 배분해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 각각의 소비자는 단말기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 TV 보면 모든 콘텐츠가 공짜인 것처럼 인터넷 시대에서도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 있는 콘텐츠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수식어를 내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라는 회사하고 포털 회사하고 서를 건 싸움이 돼서 2심까지 이겼다 3심에서 지는 이런 형태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그 원리가 옳다. 광고 주권이라든지 소비자 주권에 관련해서 제 특허 이전에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기를 하겠지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간단한 단순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가는 혁명가다라는 취지는 본인의 희생으로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본인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 일이 끝난 뒤에 세상이 바뀌어서 20, 30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뭔가 변형시키는 혁명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발명가는 예언자로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의 흐름을 정확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바른 방향으로. 그 다음에 혁명가로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혁명가가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후원해 줄 수 있는 세력,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자본가, 마케팅 전문가, 경영 전문가, 기술자 이런 분들이 같이 묶여서 이걸 이끌어내야 되지 혼자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공허한 울림이 돼서 장렬하게 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발명가의 시대이다. 그래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뭔가 앞서 대처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계속 뒤에 쫓아가서는 앞서갈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성공한 거는 선제적으로 쫓아가서 다 잡았기 때문에 잡힌 거죠.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후발적으로 이미 다 퍼져 있는 거를 뒤에 가서 쫓아가면 잡으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일본, 미국, 유럽에 뒤쫓아온 거는 계속 뒤쫓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앞서간 거를 쫓아갈 수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고, 근데 너무나 열심히 성실껏 장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보다 앞선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추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발명가 시대라는 것은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를 하든지 간에 남보다 앞선 그런 장기적인 사고로 한 발짝 너무 앞서가면 되겠죠. 앞서가는 한 단계씩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재미도 있고 뭔가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명가는 3대 3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나 아니면 안 되고 적대적이고 극혐을 표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세상에 어떤
좋은 이치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나는 행운, 세렌디피티가 들어오려면 내 마음이 열려서 내 것을 다 보여주고 선의의 100%야 다른 사람도 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접근해주는 거고, 또 사물도 내 마음이 열려있어야 그 사물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아무리 저쪽에서 신호를 보고 나의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같이 뭘 만들어내든 사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어야 되고,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다. 소극적이고 이쪽 데 있어서는 만사득찮은 거죠. 그냥 졸립고 쉬고 싶고 어딘가 그냥 숨어있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는 사물을 하고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대해야만 뭔가를 볼 수가 있겠죠.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과 적극성을 갖고 뭔가 찾아냈는데 과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내 자체도 스스로 너는 할 수 없어. 이 회로가 멈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래 해보자 라는 회로가 작동이 돼서 이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평소 숙성시킨 것들이 작용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 적극성,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면 뭐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설명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나 뭐 이런 회의, 직장 같으면 기술 회의를 할 수 있겠죠. 뭔가 신제품 개발 회의를. 근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하면 살짝 듣고 저놈 봐라 저렇게 얘기하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상대가 알겠죠. 어느 순간 내가 얘기했더니 저놈이 내 생각만 받아먹고 지 얘기를 안 하네? 그럼 나도 말 안 할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서 집단지성인데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떤 뭘 하게 되면 털어놓게 되면 상대가 살을 붙여주게 되면 나는 또 더 살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꽉 막힌 회의가 돼서 서로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 열린 발명을 단체에 했을 때는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아이디어 창출 방법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학교에서 어떤 집단으로 토론하게 되면 같이 집단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집단 아이디어 창출 방법론에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 농촌이 다르다 농촌 현장 프로그램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책에서 iOS 퍼실리테이션이라는 크리에이티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살펴보면 집단으로 단체로 뭔가 아이디어 창출하는 방법은 가장 3대 핵심 요소가 중요한 3대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참여, 스킬, 미션이다.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목적지, 미션 어디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정해지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같이 참석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행으로 보면 핵심자지만 여기서는 파티시페이션, 참여자가 되겠죠. 참여자를 잘 이끌고 이 목적지까지 배를 기술을 잘 적용해서 세월호처럼 난파되거나 엄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요새 뭐죠? 크루즈선들이 정박을 못하고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이끌고 가서 정확히 목적지에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항해 과정이다. 그래서 그 파티시페이션 참여자는 소극적인 참여. 아이고 뭐 한번 참여하니까 했어가 아니라 그 목표, 해결해야 될 목표,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만들어야 될 별명에 대한 정확한 공감의식을 갖고 내가 진짜 열린 마음, 적극성, 자신감을 갖고 참여해서 뭔가 꼭 해보겠다라는 그런 적극 참여적인 의지가 있는 분을 참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분들을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가는 기술은 퍼실리테이터라고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중재적인 입장에서 끌고 가는 사람인데요. 그런 항해 과정을 볼 수 있겠다. 근데
3GS도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 놓은 사례들에는 퍼시리테이션이라는 걸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시리테이션이 앞으로 조직에서 했던 회의나 문제 해결 또는 별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퍼시리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챕터 3 창의적 발명 원리 찾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명은 창조적 모방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내가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부과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혀 새로운 것들은 극히 드물고 신물질이나 어떤 새로운 이론을 발견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롬 레먼스는 그 분야에 가장 유명한 학술지들을 다 구독을 해서 거기서 미리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앞서가는 발명을 해냄으로써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술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지, 기술 흐름에 역행하는 발명을 해서는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발명의 3대 발상법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수평적으로 널리 살펴보고 하나를 깊이 파보는 방법이 있고 조합한 입체적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하면서 흐름을 파악해서 잘 창조적 모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고구마는 넝쿨체로케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발명가들 특히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신봤다, 너무 즐거워서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러면 하나만 딱 추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어떻게 해요? 캘 때 해보면 그냥 쑥 뽑으면 굵은 줄기 하나 정도만 나올 뿐이지 옆에 있는 많은 것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술 개발하면 그거의 다른 실시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지만, 이 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그냥 한 가지만 딱 내놓게 되면 전문가가 그걸 보고 이건 바보 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더 많은 걸 찾아서 추론을 하게 되면, 내 특허는 정보, 아이디어 착상만 노출하고 실제 쓸모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해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서, 다양한 사례들, 실용 적용례를 찾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 특허를 보게 되면 청구하기 100항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속항 해서. 근데 우리는 특허 건수가 중요하니까, 특허 등록증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해서 등록을 받거나, 아니면 청구항을 몇 개 썼다가 선행기술 유사성에 걸려서, 유사선행기술에 걸려서 문제가 되면 이걸 묶어가지고 특허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1, 2, 3, 4 하나 다. 그렇게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 묶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실시에 있어서 그 1, 2, 3, 4단계를 다 실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없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비하고 등록료만 날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특허가 되는데요. 발명 특허라는 것은 등록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이겨야만 그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명세서를 되게 잘 써야 되겠죠. 특히 청구항을 잘 써야 되는데, 등록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A에서 D로 가는데 CD 단계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등록은 받았지만, 없는 걸 등록을 받았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걸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면은 넝쿨체로케라, 뭔가 하나를 새로운 개선을 했으면 그 사례를 다 찾아서 다 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특허 등록받을 때도
등록증을 위해서 무리하게 불필요한 결합을 통해서 하는 그런 우를 절대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사람은 눈을 앞을 보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과거의 어떤 사례는 나의 어떤 뒷심이 되고 근력이 돼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지 뒤에 연연해서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나가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청기적으로 진화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연상과 논리의 비약 형용사는 훌륭한 발명이고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창의적 발명을 위해는 연상과 논리의 비약이 필요하다.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언뜻 보면 갈아 만든 배예요. 옛날에 좀 유명하게 잘 팔렸던 처음에 이렇게 상표인데 자세히 보면 갈아 만든 배가 아니라 갈아 만든 개미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디어로 재밌게 누군가 잘 패러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의 유연성, 활용성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어느 날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사유하고 숙성시켜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발명은 언어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언어의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해서 표현된 그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발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문장을 갈아 마셔라. 여기 갈아 만든 배, 갈아 만든 개가 있지만 그냥 배를 착즙해서 팔았더니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갈아 만든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했더니 또 시트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갈아 마셔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평범한 문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갈아 마셔서 은유 비유를 통해서 뭔가 시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예술적인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발명의 창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라. 갈아 마셔서 그거를 내 집어넣고 숙성시켜서 재배합하고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상과 논리, 비약 이런 것들을 부단히 해내려면 상상을 많이 하고 숙성시키고 자꾸 응용을 해봐야겠죠. 이번에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라고 했는데 언어의 마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말장난이라고 나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거를 언어로만 끝나면 시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 카피, 광고 문구가 될 수도 있고 선거에 대한 홍보 문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형용사, 동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이 부과되면 그것은 발명이 되고 새로운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발명은 언어의 마술인데 그 발명은 핵심과 주변으로 나뉘더라.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핵심의 요소는 뭘까요? 엔진인가요? 엔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축 있어야 될 것 같고 굴러가려면 바퀴도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개는 꼭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캐빈 이런 뚜껑이라나요? 틀은 사실 지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꼭 핵심 요소는 아니죠. 그 다음에 차가 직진만 할 수 없으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들 가다가 서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안락감, 편안한 그 승차감을 위해서 승차감 편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안정장치가 부과되고 밤에 움직일 수 있도록 라이트가 부과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장치겠죠. 오로지 차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은 딱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을 잘 발현되기 위해서 붙여준 것은 주변 장치죠. 근데 그 주변 장치는 또 살펴보면 화장대 핸들 안에 거기 요새는 다 유압으로 하니까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하려면 거기 많은 부가적인 장치들이 또그 제어해주는 장치들이 붙으니까 거기서부터 핵심과 주변 나는 거. 핵심과 주변에서 주변 장치가 또 핵심과 주변에 나는 거. 이 주변이 또 핵심과 주변에 나눠서 쪼개지다 보니까 세분화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해결해야 될 제일 작은 단위의 변명 장치가 나오고 그걸 문장을 잘 표현해 놓고 나서 거기서 나온 형용사적, 동사적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수한 발명은 좋은 문장을 표현된다. 좋은 특허, 성공적인 특허를 살펴봤더니 그 발명의 명칭이 딱 봐도 명료하더라. 누군가한테 발명 아이디어 낼 때는 그 제목을 명확하게 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추론 사회에는 명확히 딱 써야 돼요. 발명의 명칭과 그 요약이 명확히 돼 있어 심사자가 또는 그 특허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딱 이해를 하면 거래가 쉽게 될 것이고 긴가민가 하면 명사를 다 읽어보고 첨부한 다 본 다음에 아니오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문장을 표현된다. 서술어가 답이다. 뭐뭐하는 동작을 서술한 그 동사 그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그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 발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어떤 특정 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체를 찾고 그걸 통으로 하는 단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 시스템으로 상부 시스템, 하위 시스템 또는 핵심과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실제 내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쪼개서 단순한 명료화시켜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기술을 명료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를 해결해 줄 기술을 찾고 그렇게 구현해서 만들어진 완성품 형용사에 부합된 기술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발명을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발명하고자 하는 형용사적 이미지 특성은 동일하다. 빠르다, 스마트하다, 아름답다, 또는 조용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요소를 보면 기술적 요소 구성은 같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물체지만 그런 형용사적 이미지가 구현하고자 하는 특성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발명은 모든 발명에는 핵심 요소와 주변 요소가 있다. 주변 요소는 또 다시 핵심과 주변을 하고 또 그 주변 요소는 핵심과 주변 또 나누는 거죠. 자동차는 지상이동수산 이거는 핵심이죠. 근데 바로 안전하게 가려면 주변 요소가 붙어야 되는 거고 비행기는 하늘만 날면 이게 핵심이지만 얘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뭐가 붙어야 되는 거고 선박 물 위에 떠면 되겠죠. 근데 얘가 큰 물건을 비교적 안전하게 또 가져가려면 주변 요소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 요소도 훌륭한 발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자동차를 개발합시다. 배를 만듭시다. 비행기를 만듭시다는 어렵지만 비행기의 어떤 제일 작은 단위에는 뭔가를 해서내겠다.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승객 타고 있는 캐빈 안에 보니까 의자에 개선 요소도 있고 천장에 붙어있는 것들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이런 건 좀 개선하면 좋겠어. 비행기 하나씩 너무 후져. 좀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비행기는 못 만들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변 요소는 아름다운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개선의 구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화려하고 미령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단순화, 명료화된 분기를 통해 최종적인 주변 요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주변 요소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개선하는 단순 명료한 문장을 완성하고 그 문장에 나타나 있는 동사의 기술을 채용해서 형용사의 외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용사는 훌륭한 발명 아이디어다. 뭐 하고 싶어? 저와 물건을, 이 형광등을 어떠한 형용사적 의미로 만들고 싶어. 그런 이미지 완성품을 만들려면 이런 동사적 기술이 필요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형용사는 훌륭한 발명 아이디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완성물이니까요.
그래서 주어와 결합된 형용사는 훌륭한 발명이다. 문장에 결합되어 있으면 단순히 그냥 수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능을 멋지게 표현한 것이니까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겠죠. 형용사, 명사. 화면이 선명한 TV. 레이저처럼 날카롭고 화려한 디자인일 수 있고, 그램처럼 가벼운 노트북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구현해서 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언어적인 문제,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마술이다, 이런 거를 한번 더 얘기해 보면, 애플이 첨단 기술 업체이고,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플은 단지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우리가 단순히 기술자라고 해서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 기술 제품에는 인문학적 감성,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이 교차로에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새는 모든 기술 제품에는 감성, 소비자가 원하는 감성이 깃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술자들도 인문학 세족을 입고 그런 감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일맥 연결해 보면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마술이다라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 제품과 인문학 서적에 있는 그런 감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창의력이라는 기본 토양과 같은 것이다. 그 창의력이라는 토양에서 내가 그런 좀 더 인문학적 감성이나 어떤 글을 쓰는 재주가 되는 글로 가는 것이고, 기술적인 이론적인 체계가 좀 더 발달되면 일로 가는 것이지, 이네들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구에 있는 딱이란 토양, 창의력을 기반해서 각자 희망하는 방향,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가는 것이지, 얘네들은 완전히 그건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 같은 이런 구글 같은 이런 첨단 기술 회사들이 수백 명의 인문학 전공자를 뽑는 이유는 그런 감성이 같이 들어가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발명한 언어의 예술이라는 것, 운유와 비유, 내 어떤 영감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시로 보면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굉장히 조용하게 잘 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소리 없이, 어떤 굴곡 없이 살짝 저 수평선 너머로 흘러오고 있다면 거의 같은 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물리학의 어떤 유명한 이론들도 결국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죠. 가설들이. 드브로이가 명문가의 자제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가설이 이런 내용이죠. 파동으로 알려졌던 빛이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입자가 될 수 있다면 입자로 알려진 전자가 파동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주장을 하니까 박사학위 심사자들이 참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명문가 자제다 보니까 함부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라, 탈락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석학으로 인정받는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고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해주면 당신한테 박사학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인슈타인한테 보여줬더니 뭐라고 했냐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물리 수수께끼에 한 줄의 서강이 준 것 같다. 그만큼 뛰어난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드브로이는 25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 다시 8년 뒤에 이 가설을 입증한 데이비슨 톰슨이 노벨 물리학상을 또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물리학 가설도 운유 비율을 함유한 그러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과학 교육에서의 비유와 운유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김명민 교수가 쓴 책에서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인 것이다. 결국 문장으로 표현된 것들을 표현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노벨상을 탈 만큼 뛰어난 그런 것이라면 뛰어난 발명도 멋진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문장을 검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다. 그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한번 살펴보면 기계의 핵심 주변 요소를 파악해서 하는 얘기는 앞에 설명이 됐고요. 기술변의 흐름을 따라라, 표준을 따라라 이 얘기도 앞에 말했어요. 근데 이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자료를 보면 자동차 제품을 만들 때와 자동차 홍보 마케팅 관점이 있는데 마케팅할 때는 우리 차는 안전하고요,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고 성능도 뛰어나고 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 품위가 넘치실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프로드나 레저에 좋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팔라고 해. 그러면 마케팅 포인트가 이거면 기술자한테 또 만들어주세요 하게 되면 안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홍보한 거는 마케팅 관점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기술인 거죠. 가격을 싸게 만들려면 부품을 원가 절감할 수 있게끔 줄이거나 어떤 단순화시켜야 되고 조립 비용을 줄여야 해야 되고 연비를 높이려면 차를 가볍게 하고 또 뭔가 해야 되고요. 성능 속도의 힘을 높이려면 엔진의 힘도 높여야 되지만 미션의 동력 전달 성능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품위가 있으려면 쇼커플러가 이런 것들 충격 원화해야 되고 부드럽게 갈 수 있고 외양이 예쁘고 화려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문구에 있는 것들을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발명인 거죠. 형용사적으로 이러한 자동차입니다 라고 설명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사적으로 뭔가 만든 것이 발명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토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관점에서 마케팅형 요소로 뛰어난 문구로 표현이 된 것들을 거짓이 안 되려면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기술인데 발명이다. 그래서 발명은 언어의 예술이다 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대에서 아마 우리나라 대학생이 출시해서 대상을 탄 아이디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누군가 저격수가 춤을 겨누고 있죠. 근데 이거를 전봇대에 말아놨더니 춤구가 자기 뒤통수를 겨누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반전, 전쟁을 방지하는 그런 평화의 어떤 광고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자기를 겨누는 총을 기술로 만들었더니 잘 볼까요? 방아쇠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아 땡기려면 어떻게 총이 내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총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반전 광고인데 내 뒤통수를 겨누고 있는데 나한테 겨누는 총이 되는데 이건 기술도 구현하니까 자살하는 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기술로 구현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답은요, 광고 아이디어에 기술을 부과했더니 발명이 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일전에 설명했듯이 김태희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예쁘고 화려하고 지적인
좋은 대학을 나온 지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에 뭐가 했더니 선이 아름답죠? 그 다음에 차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차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구매될 수 있고 아이폰에 집어넣었더니 역시 선이 예뻐요. 아름답고 얘는 굉장히 지적인 인텔리전트한 그런 제품이죠.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사람이 같은 생용사를 갖고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것은 같더라. 그거를 교환하는 기술적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 다른 것들을 찾는, 그것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발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단계란 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발명을 단계 찾아서 명확히 단순 명령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형용사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사를 기술적 요소를 차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발명의 원리는 간단하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상생성 원리는 복잡한 공식이 아니야. E는 MC 자선. 저걸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질량 이런 데도 상대성 원리인데 저거는. 근데 기계공학에서 사용해야 되는 힘의 공식은 매우 간단해요. F는 MA. A가 0이면 정력학. 건축물, 구조에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정력학인 거고요. 0이 아니면 움직이는 동력학이에요. 딱 저걸로 대부분을 풀어냅니다. 심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론은 가정이 단순할수록 더 이질적인 요소들을 연결할수록 그리고 적용 가능한 영역이 더 넓을수록 더 인상적이다. 단순해야 되고 다른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용 가능한 게 넓으면 좁은 것이 아니라 더 인상적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맛있는 발명, 보이는 발명이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가서 음식을 딱 맛을 보고 이 음식이 맛있다 안 있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채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입에 대는 순간 재료를 신선하게 썼나, 소스는 뭘 썼나, 이 배합의 비율을 만지 발효는 시킨 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첨단 건물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창문이 몇 개 깨져 있다든지 보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누구라도 금방 발견해냈었어요. 근데 특히 개인 발명가들 중에 상당수 그 발명을 보면 남이 보면 맛이 없고 허점투성인 발명인데 자기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발명은 누가 봐도, 누가 맛을 봐도, 누구한테 얘기해도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손을 바로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요 이렇게 되고 설명되고 복잡한 것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스꽝스럽고 복잡하고 중무장대하고 자연의 법칙이나 에너지 부족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 만드는 것이 발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세련되고 맛있는 발명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가장 이상적인 타이어는 뭘까요? 일전에 제가 한국 타이어에 반으로 쪼개지는 타이어, 안 터지는 타이어, 특허를 몇 개 등록을 받아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게 약간 그거 이맥상통한 얘기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타이어 튜브는 재질이 좋아야 되나? 튜브를 했을 때 튜브가 없는 겁니다. 요새 타이어들은 튜브가 없어요. 20여 년 전에는 이런 제안을 했었지만 가장 이상적인 타이어 체인은 겨울에 많이들 만드는데 요새 스노우 타이어 많이 나오죠. 아직도 안전하지 않지만 눈 표면이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표면이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으면 안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한 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타이어는 뭘까요? 투브레스 타이어고, 눈길에도 미끄러지도 않고, 마모도 잘 안 되고, 승차감도 좋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새, 타이어 없는, 자동차가 타이어를 없애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비행기에도 2000년 갈 때 타이어가 있긴 조그만 게 있긴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부산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타이어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타이어 업체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봐야 돼요. 이 기술은 천년 만년 그대로 가는 기술은 없어요. 마다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창의적 문제 해결 챕터 4 일상생활에서의 발명 원리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발명을 만든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불편한데 이런 거 쓰면 좋겠는데 돈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생각을 하죠. 매일 똑같이 버스 타고 다니는데 어느 누군가는 이선에 관심이 있어서 옛날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반대 이성, 남자, 여자를 보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발명가라면, 발명에 관심 있는 창의력 있는 친구라면 손잡이에 늘 잡고 다니는데 손모시개처럼 뭔가 보면 어떨까? 이 문을 보면 조금 마케팅적인 요소지만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문이 닫혔다 열리니까 이렇게 서로 입맞춤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누구는 공익적으로 담배, 금연 광고를 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다르더라. 그래서 생각을 좀 잘 해보자. 그런 것이고요. 네. 박진영이라는 우리 JYP의 우리 사장님, 가수이자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초기에 아마 이런 노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다네요. 이런 가사를 좀 해서 춤을 멋지게 추고 했었는데,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 연인과 이동할 때 둘만 탔을 때 정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이런 로맨틱한 장면들은 드라마나 상상 속에 많이 떠올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시시라는 배우가 광고를 한 게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누가 이렇게 여기저기 쳐다보니까 취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중이었고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도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전하게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또는 이동 중에 너무 깝깝하니까 밖을 내다보고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첨단적인 주소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 있으면 연동시켜서 에너지 전략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언더걸스라고 이제 지금은 아마 은퇴했지만 초기 한류 쪽에 한때 유명했던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노바디라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박진영 씨가 나오는데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볼까요? 저기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AYK 신곡 Nobody. You know what's so lovely, baby? I need another change. 한 가수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어서 못 나오고 사람을 호출하고 결국 백코러스로 하던 언더가스가 나와서 노래를 해서 히트치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만일 그 화장실에 안내한 호출이 있거나 화장실 없음 표시가 있거나 비대가 되어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면 저런 낭패를 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회적 일회용 카바 같은 것도 요새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어쨌간에 발명가들, 기획 발명가들 아이들 중에 화장실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중복되고 반복되고 뭔가 자꾸 뭔가를 지저분하게 부과시키는데 전자되고 단순화된 그런 비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표시도 되어 있고 점점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좀 다른 생각을 받을 것 같고 늘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장실 같은 데서도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일상에 늘 접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의 발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구에는 3할 타자가 있죠. 그러면 야구의 2할 타자는 아마도 퇴출당할 거고 3할 타자는 주전이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4할 정도 치는 타자가 있고 홈런을 1년에 3, 40개 친다면 어디로 갈까요? 메이저리그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명해서 내가 발명한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 성공 1할의 타율이라면 그것도 굉장할 것 같죠? 네, 3할이라면 4할이라면 메이저리그 주전 못지않은 MVP 못지않은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의력의 타율, 발명의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사고하다 보면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시의 1000% 법칙이나 말콤 글래드웰의 10,000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뭔가 꾸준히 열심히 생각하고 숙성시키면 세렌디피더티, 우연히 만나는 행운이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의 동명기를 죽지 않고 살아남겨야 되고요. 애벌레, 또 어떤 나는 나비나 벌이나 풍뎅이 같은 또는 매미 같은 경우에는 애벌레의 시기를 거쳐서 고치를 짓고 나비를 나중에 이제 승화하는 이런 형태로 단계적으로 진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발명은 발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발병이라고 써있는데요. 저는 발명은 발병이다라고 씁니다. 우리가 발병이 될 정도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깨우치다 보면 신발이 닳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발 뒤꿈치가 다 달아서 훌륭한 발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명은 발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데요.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산책하고 많이 걸어다니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하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구의 사활을 치기 위해서 농구 슛의 적중률을 80% 90% 높이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하인지 부단히 노력한 방망이를 1000번 휘두르고 슛을 1000번 쏘대든지 하듯이 부단히 생각을 숙성시키면 그것이 내 몸에 습성이 돼서 사물에 대한 관심,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성 자신감을 갖고 대하면 어느 순간에 내 몸에 체화인지 돼서 그것들이 순간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발현이 되는 세렌디피더티, 우연히 만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창의자가 되어는 모든 분야에 톡한다. 우리가 가드나의 다중진흥 이론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든 경영이든 광고로 마케팅이든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요새 이모티콘들 많죠. 이런 것들은 다 창의력의 소산물이에요. 그래서 왜 창의력이 중요하냐면 학창시절에 그런 창의력을 키워놓으면 자기가 대학에 가서 전공한 전공 또는 하고 싶은 희망하고 있는 관심 분야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가서 그 원하는 분야의 형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마케팅 카피라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캐릭터를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능이 좋아야지 또 잘합니다. 운동선수도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기계를 전달하는 발명 창의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창의자가 이제 모든 분야에 통해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으로 표현된, 언어적 감성으로 표현된 문화예술적인 내용, 마케팅적인 내용들이 기술로 표현되면 그것은 발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장난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꺾기도 같은 그런 것도 나오고, 이 표현 중에 아내 같은 아파트, 함께 즐겨요 피자헛, 이런 것들 언어지만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죠. 사랑해야지. 왜 LG를 사랑할까요? 아주 좋은 거고요. It's Miller Time. 밀러 맥주가 뭐죠? 금요일날 퇴근하고 맥주를 마시다. It's different. 뭔가 다르대요? Just Nike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다. 다양하다는 뜻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력은 모두 맥락이 같고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발명, 창의력 타일이 있다. 당신이 1할, 2할, 3할을 할 수 있다면 1할만 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럭비공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튀죠. 생각도 마음대로 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살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발명의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발명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쓰고 있는 제품에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무거운 건 가볍게 만들고 열에 강하고 단순화시키고 조용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싸게 만든 것들은 조용한 큰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역사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발명 진화의 역사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문화, 예술, 정치 이런 것만 발달된 게 아니라 기술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하게 구현되고 잘 풀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치면 인류의 4대 발명 중에 하나가 종이가 있다고 하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는 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노트, 서적, 포장지, 거기에 색상, 밝기, 강도, 인쇄가 잘 되는 것도 코팅 막 지나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종이 스피커. 저게 스피커가 안 보이는데 종이가 울림으로 소리가 나. 종이처럼 얇은 그런 판이 울려서 소리가 나고요. 만약에 그림에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모나리자 그림 뒤에다가 종이 스피커로 말을 하는 기능을 넣었다면 아마 기가 어렵겠죠. 지금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전자종이 한 번 쓰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천번만 번, 수백만 번 썼다 지어도 되는 전자종 형태로 진화가 될 거고요. 유리도 마찬가지로 유리는 제일 좋아하는 유리, 석유리, 손시대 유리, 약간 조금 시간이 흐른 인기 연예인들인데, 근데 유리는 창문, 투명 용기, 크리스탈 이렇게 하다가 색깔이 들어간 컬러 유리, 브라운과 냉정하면 이렇게 막 가다가 프리즘도 있고요, 강화 유리, 방탄 유리, 그다음에 빛을 통과하거나 차단하는 유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리도 진화를 해서 만약에 어떤 정기적이든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낮에는 바깥이 잘 보이다가 밤에는 깜깜하게 차단해주는, 또는 안에서는 밖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전혀 안 보이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수준에는 와 있지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숨쉬는 유리를 만든다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진화되고 있다. 한 예를 보면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쯤 이때 쇼윈도에 있는 창을 TV 화면처럼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죠. 중소기업이 있었는데 10년 지나도 빛을 못 보고 하더니 최근에 보니까 LG나 이런 대기업에서 완전히 이런 액정을 가지고 이렇게 차단하고 저녁에는 광고를 띄는 식으로 이제 진화되는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너무 앞서가니까 작은 업체가 20여 년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힘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또 시장도 그렇게 아직 성숙이 안 돼 있었고 그걸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착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단품을 보고 흐름을 보게 되면 다음 기술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해볼 수는 없고, 아무튼 그 가정상에 작은 아이디어로 해낼 수 있다면, 저는 원천 특허로 등록할 만한 그런 기술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개발된 모든 제품에는 그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낼 기계를 만드는 것도 발명특허고요. 그 기계를 또 잘 가동화시킬 수 있는 생산 기술, 공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기술이 될 수 있죠. 최근에 그 중소기업 마스크 생산 라인을 삼성전자의 유명한 공정 설계자들이 가서 한번 보고 수정해 줌으로 해서 생산성이 5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듯이, 생산 라인에 가면 그 공정의 흐름을 잘 짜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많은 치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량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고, 그런 어떤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차이가 결국 제품의 차이가 나오고 회사의 어떤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의 차이에 의한 별명 사례 한번 또 더 얘기해보면, 아까 종이, 유리 얘기했지만 커튼 소재가 다양히 변하다가 자동으로 연합되는 커튼이 있고, 셀로판지로 붙여서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블라인드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작업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커튼의 최종적인 거는 아까 말한 그 유리의 어떤 명도를 조절을 해서 그림을 그려내든 화면을 띄워준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거실 유리창이 TV 화면이 돼버리면 굳이 TV 안 사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튼과 유리가 같이 결합이 될 수 있겠다. 단열 유리, 숨쉬는 유리를 만들면 유리에서 열손실이 많고 한기가 안 돼서 자꾸 창문을 열고 뭔가 구멍을 뚫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위를 가지고 뭔가를 변해놓치면 단순히 그냥 천만 자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종이를 예쁘게 모양으로 자르는 가위도 있고, 코털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런 다양한 가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렌치, 리퍼, 롱로즈, 전지가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형태의 좀 중요한 가위가 되겠고요. 근데 전혀 다른 강연회가 안전면도날인데 질레트를 한 사람이 미장원에 가서 미용사가 빗을 대고 가위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보고 면도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첫상에서 나온 것이 안전면도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컨셉이지만 원리는 같다고 해서 사용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균일하게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가위와 빗을 썼다면 안전면도기는 그걸 채용해서 안전면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또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이미 만들어진 걸 학습만 할 게 아니라 나는 뭘 만들어 볼까 고민하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